안녕하세요. 박지성 사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3회 기출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자산은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우리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죠. 구분하는데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 예외적으로 1년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 주기 안에서 회수되거나 또는 이제 뭐 판매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죠. 유동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제 건물을 짓는데 1년 만에 짓지는 않죠. 보통 한 뭐 3, 4년 정도 걸립니다. 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도 뭐 많게는 5, 6년씩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영업주기 내에 이제 발생하는 채권이나 또는 이제 뭐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유동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원칙은. 근데 이제 원칙은 뭐다?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자, 2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면 주석을 포함한다. 우리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요거는 자 우리 합계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계산서는 요거는 뭐다? 우리 재무제표가 아니라고 했죠? 아닙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나중에 이제 주석 안에 이제 공시를 합니다. 주석에 포함해서 공시합니다. 합계잔액시산표는 재무제표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양식이긴 한데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재무제표는 아니고. 자, 다음.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다. 이게 뭐예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재산 상태에 대해서 보고하는 재무보고서가 이게 재무 상태표죠. 재무 상태표. 재무 상태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해당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다. 경영 성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니까 우리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나타나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재무상태표는 어떻습니까? 일정 시점이니까 2025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상태표니까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기업의 기간별 또는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습니다. 자, 기간별 비교 가능성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서 모든 기업들이 똑같은 원칙에 따라 사용하면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은 당연히 증가되는 거죠. 기준 자체가 동일하니까. 또 우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같은 경우는 기간별 비교 가능성도 증가됩니다. 똑같은 원칙에 따라서 전년도 그리고 단기 이렇게 쓰는 거니까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비교하는 거니까 해당 기업의 어떤 뭐 경영 성과라든지 이런 거 다 비교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다음은 기계장치 대장의 일부이다. 2025년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했습니다. 자, 기계장치 대장을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취득일이 중요하죠. 취득일이 2024년 1월 1일입니다.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1,500이죠. 잔존가액은 0이네요. 잔존가액 0이고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상각 방법은 정률법이네요. 정률법. 자, 그러면 2025년도 감가상각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뭐예요? 정률법이라는 거죠. 정률법은
이렇게 계산되죠. 우리 미상각 잔액. 뭐, 장부가액이죠. 또는 장부가액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취득가액에서 뭘 뺍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죠. 뺀 금액입니다. 뺀 금액을 여기에다가 곱하기 상각률을 곱해서 계산해요. 그러면 2025년도 구하려고 하니까 일단 장부가액을 구해야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2024년 그리고 2025년, 2024년도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리법이니까 2024년도에는 자 취득원가가 1,500이죠. 1,500 이거 곱하기 상각률이 25%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375만 원이 나오죠. 그럼 2025년도에는 우리 감가상각비는 1,500에서 감가상각 누계니까 이때 2024년도에 회계 처리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감가상각비 375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37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375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75만 원을 하면은 미상각 잔액 또는 장부가액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곱하기 25%를 한 게 2025년도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얼마냐면은 281만 2,500원이 나와요. 이렇게 1,500 빼기 375만 원에다가 뺀 금액에다가 25%를 한 금액이 요게 이제 2025년도의 감가상각비죠. 그래서 2025년도에 아마 이렇게 되겠죠. 감가상각비 얼마? 281만 2,500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281만 2,500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이렇게. 답은 3번이죠. 3번. 감가상각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율법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액법으로 구하라고 했으면 요거는 그냥 내용연수분의 1을 하면 되니까 이거 이제 취득가액에다 잔존가치를 뺀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서 뭐 나누기 내용연수분의 1을 하면 되니까 정액법으로 한다면 그냥 150만 원 그대로 직관적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정율법으로 할 것 같으면은 전기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해야 되니까 2024년도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자, 다음 3번이에요. 다음은 재고자산 매입과 관련된 김 과장과 강 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개정 과목으로 알맞은 것을 했어요. 김 과장, 매입한 상품 중에 결함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강 대리는 결함이 미미하여 뭐 하지 않고 반품하지 않고 매입 가격을 할인받았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 나머지 상품 대금은 언제 지급할 예정입니까? 하니까 지급 기회보다 빨리 지급해서 할인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가하고 나. 자, 매입, 환출. 물건을 갖다가 물건을 매입하고 난 이후에 물건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반품하는 것 같다가 우리는 매입 환출이라고 하죠. 매입했는데 다시 나가는 겁니다. 환출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반품하는 겁니다. 반품하는 거. 그리고 매입 애누리는 뭐다? 이거는 이거예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이걸 반품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갖다가 애누리, 할인을 받는 거예요. 할인을 받는 거. 그게 이제 매입 애누리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반품하는 게 아니고 반품을 안 하고 하자가 있는데 이거 일부 할인 받는 거예요. 이걸 매입 애누리라고 합니다. 자, 매입 할인은 우리가 이제 외상으로 매입하고 난 이후에 매출자가 이런 조건을 걸어요. 원래 한 달 이내에 갚으셔야 됩니다. 갚아야 되는데, 이거 15일 이내에 갚으면 5% 할인해 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15일 이내에 갚아서 5% 정도를 갖다가 할인 받았을 때, 그걸 이제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매출자 입장에서는 매출 할인이고, 그래서 매출액에서 빼주는 거고요. 매입 할인, 우리 단기 매입액에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럼 여기서 뭡니까? 반품하지 않고 매입가 할인 받았으니까 이게 뭐예요? 매입 애누리죠, 애누리. 이건 뭐예요? 지급기일보다 일찍 지급해서 할인받았으니까 이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매입 할인이라고 하죠. 할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1번입니다.
개념에 대한 문제죠. 다음에 업무용 건물에 중앙 집중식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고 내용 연수가 2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때 회계 처리 시 차변에 계상된 그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자산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 즉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갖다 유입을 증가시키는 거, 뭐 가치를 증가시키고 또는 내용 연수가 연장되거나 이런 거 갖다가 하는 지출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자본적 지출은 뭡니까?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거나 또는 내용 연수가 증가되는 요런 지출을 얘기하는 거죠. 요 자본적 지출은 우리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가산해. 그러니까 가산해요. 취득원가에 플러시켜주는 거. 해당 계정 과목으로 해당 그 계정 과목, 건물이면 건물 또는 기기장치면 기기장치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와 반대로 수익적 지출은 뭐예요? 이거는 능률 회복이나 원상 회복을 위한 거죠. 원상 회복. 자, 요것만으로 해가지고는 뭐 가치가 증가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요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이건 비용으로 처리하죠. 자, 보통 수선비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익적 지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도장이라든지 또는 뭐 대체, 유리의 대체라든지 뭐 교체라든지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다 우리 수익적 지출이에요. 도장이라고 하면은 제가 페인트 칠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게 도장이나 대체냐 교체냐 요거는 우리 법인세법 시행령에 보면 이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구분할 때 그 예시로 드러났어요. 예시로 드러났는데 그 예시를 제 책에다가 이렇게 같이 넣었어요. 넣었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요거 같은 경우는 수익적 지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뭐 도장 같은 경우 페인트 칠하면 건물이 깨끗해지니까 가치가 증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세법에서 얘기하는 법인세법에서 얘기하는 그 예에 들었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 수익적 지출로 봐요. 그래서 보통 기업의 기준에서도 그 예시를 갖다가 따릅니다. 따라가지고 해서 하는 거고요. 자본적 지출은 뭡니까? 이거는 뭐 냉난방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 해당 그 자산의 가치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거죠. 그런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는 해당 그 자산의 과목으로 해서 원가에 가산합니다. 가산하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냉난방이 실시해서 기업의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고 내용 연수도 증가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들어가야 될 게 뭐가 들어갑니까? 건물이니까 해당 건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차변에 건물, 대변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현금 이렇게 들어가겠죠. 회계 처리가.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은 수정 전 잔액시산표와 결산 조정에 대한 사항에 반영한 재무 상태표의 일부다. 가와 나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자, 수정 전에 합계 잔액시산표를 한번 보니까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 있고요. 받을 나옴이 2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매출 채권은 300이죠. 300이고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15,000원이 있고요. 받을 나옴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3만 원 있습니다. 3만 원 있고 이게 이제 설정 전에 대손 충당금 자 잔액이죠. 잔액. 그래서 설정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15,000원 더하기 3만원 하니까 45,000원이죠. 45,000원입니다. 설정 전에. 대손 추정액은 얼마입니까? 여기 적혀있죠.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2%를 대손 충당금 설정한다 했습니다. 매출채권 잔액이 얼마입니까? 매출채권은. 자,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면 합해서 우리 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요거 두 개 합쳐서 우리 매출채권이라고 해요. 자, 기업회계 기준에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합해서 매출채권으로 해서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하고. 그래서 매출채권 잔액이
잔액은 외상 매출금액 100만원, 받을 놈이 200. 그러니까 총 300이죠. 300입니다. 자, 300만원에 곱하기 2%를 한 게 대손 추정액이에요. 그러면 6만원이 대손 추정액이죠. 6만원이 대손 추정. 그러면 우리 대손 추정액과 설정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비교해서 잔액이 이게 더 크죠? 요게 이제 아까 6만원이었고 요게 4만 5천원이죠. 4만 5천원이니까. 4만 5천원이니까 얼만큼 더 설정하면 됩니까? 15,000원만큼만 더 설정하면 되죠. 15,000원. 그래서 회사에서 회계 처리할 때 연말에 가가지고 이렇게 처리했을 겁니다. 자, 대손 상각비 자, 얼마? 15,000원. 다음에 대손 충당금 15,000원. 자, 요렇게 회계 처리했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회계 처리하니까 충당금 잔액은 얼마 됩니까? 15,000원에다가 설정 전에 45,000원 있었으니까 두 개 합치니까 얼마예요? 6만원이 되는 거죠, 6만원.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게요. 얼마예요? 우리. 자, 가에 들어가야 될 때가 이게 두 개 합한 거니까 300이죠. 충당금은 얼마예요? 아까 원래 총 45,000원이 있었는데 15,000원만큼 더 설정했죠. 그러니까 6만원이 되는 거죠. 6만원. 그래서 3만원, 6만원이니까 3분이 되죠. 자, 다음 6번이에요. 6번. 다음은 직원. 다음은 이제 직원이 출장 후에 작성한 지출 내역이에요. 지출 내역서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자, 출장비 지출 내역서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3월 11일 날 부산에서 서울로 이제 출장을 갔고, KTX하고 숙박비에서 식대해가지고 총 얼마입니까? 16만원? 그리고 이제 10일 날 다시 돌아왔죠. 부산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때 총 뭡니까? 9만원 생겼죠. 자, KTX 7만원에다가 식비 2만원 해서. 총 들어간 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25만원 들어갔어요. 근데 가지급금으로 돈을 받은 게 얼마 받았습니까? 자, 3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에 출장 가겠다고 해서 가지급금을 지급했을 때 아마 이렇게 했겠죠. 차변에 가지급금 얼마? 30만원 하고 대변에 현금 3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거예요. 하고 나서 이제 정산하는 겁니다. 정산하는데 자, 가지급금이 그러면 총 30만원 있었던 걸 30만원을 이제 반제 처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비교통비가 다 여비교통비죠. 여비교통비가 얼마? 출장했을 때 들어간 숙박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다 여비교통비입니다. 자, 여비교통비가 얼마? 25만원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차익은 뭐예요? 돈을 받았을까? 회사에서 다시 차익을 반납했죠. 그러니까 다시 현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5만원 들어왔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됐을 겁니다. 회계 처리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된 게 어떤 거예요? 2번이죠, 2번. 자, 다음 주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항목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재고자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부대비용, 요건 뭐 어떻게 합니까? 취득 부대비용은 어떻게 해요? 요거 취득원가에 자, 가산하죠, 가산.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가산하니까 그러니까 취득원가에 가산하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재고자산에 내 가액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재고자산에 가액에 들어가니까 얘는 재무 상태표죠. 상태표에 들어갑니다. 특허권의 취득액에서 지출한 비용.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취득원가에 들어가죠. 자, 특허권에 대한 취득원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재무 상태표죠.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이니까.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건 어떻게 됩니까?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에 뭡니까?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회계 처리했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디 들어갑니까? 우리 재무상태표 항목이 들어가죠. 해당 그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기재됩니다. 근데 감가상각비는 뭐예요? 이거는 손익계산서 항목이죠. 비용이니까.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항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매도 관한 주가 평가 손익은 이거 어디 들어가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굴에서 뭐예요? 자본에 들어가죠. 자본. 자본에 들어가니까 이거 어디 들어갑니까? 재무, 상태표 항목이죠. 이거 비교해야 된다고 했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은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서 손익계산서 항목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자, 다음 부가세 문제예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희진.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전송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돼요. 가산세 부담해야 됩니다. 자, 우리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전송해야 됩니까?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돼요.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다음 날까지 전송하셔야 돼요. 전송해야 되는데 여기서 미전송이란 지연전송이라 나오는데 자, 미전송이라는 말은 자, 확정신고 기간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미전송이라고 합니다. 미전송. 이때는 이제 0.5%의 가산세가 부담돼요. 부담되는데, 그러니까 확정 신고 기간이 경과하고 난 후에 전송했어요. 그건 미전송입니다. 전송했다 하더라도 미전송이에요. 그러니까 확정 신고 기간까지예요. 확정 신고 기간까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갖다가 언제 했냐면은 5월 1일 날 발급했어요. 그러면 전송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5월 2일까지 전송해야 돼요. 근데 전송 안 했어요. 전송 안 하고 난 후에. 다음에 1기 확정 신고 기간이 언제냐면 7월 25일까지예요. 7월 20일 5일까지 전송을 안 했습니다. 7월 26일 날 전송했어요. 그러면 미전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거예요. 지연 전송은 뭐다? 확정 신고 기간까지 전송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는 이제 전송을 하지 않았는데 확정 신고 기간까지는 전송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아까 5월 1일 날 발급했는데 전송을 언제 했냐? 7월 24일 날 했어요. 그러면 확정 신고 기간 7월 25일까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연 전송이 되는 거예요. 0.3%입니다. 가산세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희지는 맞는 거예요. 맞는 거. 모든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 자,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 사업자는 의무입니다. 다. 법인은 다 발급하셔야 돼요. 개인은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8천만 원이죠. 직전연도 공고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 그래서 이게 2024년 7월 1일 이후입니다. 이후에는 8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모든 개인 사업자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8천만 원, 직전 사업연도의 중에 8천만 원 이상의 사업자 공고가액 합계액이.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에 발급해. 이게 이제 문구가 만약에 개인이 아니라 모든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을 발급해야 돼. 이런 많은 지문이죠. 근데 모든 개인 사업자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답은 해민이에요. 해민. 2번이죠. 2번. 자, 작성료로 이런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맞습니다. 자,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 다시 한번 할까요? 필요적 기재사항 어떤 겁니까?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또는 명칭이죠. 상호 또는 명칭. 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이 공급식이죠. 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이거 합해서 뭡니까? 이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에 적지 않으면 세금계산 효력이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뭐 잘못했거나 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맞는 지문입니다.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 명세를 전송해야 됩니다. 전송해야 되죠.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됩니다. 이거. 답은 2번이죠. 2번. 다음 중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죠. 당연히.
물권이죠. 법적 권리입니다. 물권, 요거, 저작권을 양도하는 거는 제어의 공급. 근데 저작권을 대여하는 경우, 이거는 용역이에요, 용역.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입니다. 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 견본 부분을 인도하는 거, 요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자, 견본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활 공급을 안 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양도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한. 자,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이것도 재활 공급을 안 보고 있어요. 상품권의 양도. 상품권 자체가 화폐 대형 정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화가 아니에요. 돈이죠, 이거.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도하는 게 공급,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과세되니까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공급 자체가 아니에요. 재화 자체가 아닙니다. 앞선에서 요거 두 개는 뭡니까? 재화는 맞는데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소리고 요거는 재화 자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상품권 자체가.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 조세의 물납. 맞죠? 조세의 물납. 그리고 양도 즉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거. 또는 법률에 의한 공매, 경매. 자, 이건 법률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국세징수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우. 또 법률에 의한 수령. 또 법률에 의한 매도 청구. 또 사실 수령이나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일단 수령, 매도 청구. 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자, 요거는 뭡니까? 재화의 공급을 안 보죠, 우리. 그래서 답은 뭐예요? 해당되는 거니까 1번이죠.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자, 다음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항공의 매입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원자료 매입세액, 요거는 공제 가능하죠. 우리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 8가지 항목 있잖아요.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공제되는 거예요. 공제되는 거고. 그래서 그 원자료 매입은 그 8가지에 안 들어갑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의한 거. 요거는, 자,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죠. 우리 토사세 비대 등면세 하셨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된 거. 요거 우리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또 업무용 구인승 승합차. 요거 되죠?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 아니죠. 그러니까 8인승 이하까지만 되죠. 8인승 이하. 8인승 이하 차량은 공제가 안 됩니다. 공제가 안 되는데 요거는 9인승 차량이니까 요거 공제가 돼요.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된 거. 요거 공제가 안 되죠.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공제되는 건 뭐예요? 얘랑 두 개니까 2,300이죠. 300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실무수행 평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